재질서부터 하겠습니다. 앞판은 가문비나무입니다. 가문비나무 스프루스에서 스프루스로 피아노 향판도 만들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현악기에 그 서양 현악기의 앞판, 그리고 기타의 앞판도 스프루스로 만드는데, 스프루스의 장점은 비교적 싸고 값싸고 진동을 잘해. 진동을 잘 한다는 거는 나무 자체의 내부 손실이 적다는 겁니다. 내부 손실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를 밴딩 웨이브로 구부릴 때 그 안에서 마찰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설명한 건 현학적인 설명이고, 똑같은 두께, 똑같은 크기의 나무판을 만들어서 통통 쳐봐서 통통 소리가 나면 진동이 잘 되는 거고, 퍽퍽 하면 손실이 많아서 진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고유의 공진 주파수가 없는 게 퍽 소리가 나죠. 그건 디락 델타를 줬을 때 그대로 디락 델타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종이 아주 여운이 긴 종은 때리는데 댕 하고 그 종 소리가 오래 가죠. 그 인터널, 그 내부 손실이 적은 그런 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의 여운이 긴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해도 거기다가 넝마 조각을 에폭시로 막 붙였대 봐요.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그리고 종을 치면은 여운이 길지 않고 퍽 소리가 납니다. 그냥 퍽하고 사라지죠. 그거는 인풋을 디락 델타를 줬는데 아웃풋도 디락 델타가 나온다는 건 그 시스템이 광대역 시스템이 된 거지, 자기 고유의 레조넌스가 어디 일어나는 게 그게 없는 거지. 모든 주파수를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따라서 진동하니까 퍽 하면 퍽, 그거는 공진이 안 일어나는 거고, 퍽 때렸는데도 땡 하고 울리는 거는, 그 퍽은 그냥 에너지만 주는 거고, 땡의 그 소리는 그 아이겐 프리퀀시죠. 고유의, 자기가 진동을 잘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진동수들이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그래서 나무도 똑같은 사각형을 해놓고 손실이 적은 거는 어느 부위를 탁 치면 그 진동을 잘해서 아주 명쾌한 소리가 나죠. 그게 이제 나무가 본래 손실이 좀 대체적으로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문비가 손실이 적어서 주로 향판으로 많이 쓰지요. 피아노 향판이 현의 운동을 판의 진동으로 바꿔서 판이 공기를 밀어주는 거죠. 판이 스피커의 진동판 역할을 하는 거죠. 현악기의 몸체가. 그래서 스프루스는 그와 같이 그 악기에 많이 씁니다. 유럽에서 흔히 구할 수 있고 무겁지 않고 진동을 발생시키기에 적당하여 현악기로 쓰이고 피아노 향판으로 쓰인다. 여기 활도 있는데 활대와 활줄이죠. 활대는 브라질의 아마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수한 나무인데, 나무를 이렇게 깎아도 여기가 부러지지가 않는 굉장한 그 랜스우드인지 뭐 그런 특수한 나무로만 만들고, 요 밑에 이제 나사로 해서 이걸 팽팽하게 당기고 놓고 해서 요 부분은 또 프로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밑판은 단풍나무입니다. 단풍, 메이플. 단풍나무는 가문비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매우 단단하여 무대 바닥이나 부엌의 도마 등의 제작에 유럽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 메이플이 가벼우면서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진동도 어느 정도 잘해서 이 앞판보다 뒷판이 더 그 무거운 장력을 견뎌내고 기본 구조를 견뎌내기 때문에 이 단풍나무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밑에 판이나 윗판이나 똑같은 넓이지요. 뭐 괄호 뭐 25cm, 세로 뭐 40 몇 cm, 50cm 이렇게 되고 두께 뭐 3cm 이런 그 나무도 팔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만한 나무, 단풍나무 그냥 도마로 팔릴 수 있고, 도마라면 그 얼마에 팔까요? 10,000원. 10,000원 미만. 그런데 이게 바이올린 밑판으로 쓸 때는 이 바이올린 오래된 나무를 팔기도 합니다. 밑판, 윗판. 아마 꽤 오래 50년 정도 그늘에서 잘 말려진 그런 판이라면 밑판 하나 그냥 재료 하나에 1,000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풍나무라도 클래스가 달라요. 운명이 다르고 나무를 가장 고가로 활용하는 게 악기죠. 가장 저가로 활용하는 건 연료로 떼는 거죠. 예. 그다음 그래서 중요한 게 앞판은 가문비, 뒷판은 단풍나무인데 옆에 측면 이것도 단풍나무, 그리고 목도 단풍나무, 아까 브릿지도 단풍나무, 이렇게 그 부품이 단풍나무가 주로 많고, 여기 지판, 핑거보드나 줄감개, 핑거보드는 이거 손가락을 짚는다고 지판, 줄감개는 이거, 턱받침은 이거는 흑단, 아이보리죠. 아이보리가 아니라 에보니, 흑단이나 자단은 종류가 많은데 그냥 완전 까맣지 않고 짙은 갈색이 나는 단단한 나무를 통칭해서 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 분류하는 농생대의 나무 임산가공학과 거기에서는 이런 거 자단이라고 해도 종류가 뭐 많이 있겠죠. 저도 자단의 세부 그 이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음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단한 게 중요한, 단단하고, 이 흑단이나 자단은 비중이 물보다 더 무겁죠. 물에 가라앉죠, 이게. 예. 그런 거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의 음향학적인 동작 원리인데, 우선은 현이 돼 있죠. 현을 그 활로 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다음 페이지에 그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마찰, 운동마찰 구간, 그걸 설명하고 톱니파형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걸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선 그림이 바이올린 현인데 이 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위로 활을 하는 그런 순간이고, 첫 순간은 줄이 제일 위쪽으로 와 있는 순간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 활에 의해서 활에 그 송진을 묻혀놔서 마찰력을 크게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던 줄을 이렇게 끌려서 올라온 거죠.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줄의 탄성이 더 이상 이 정지마찰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이죠. 여기서. 그래서 활은 위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의 줄은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중간에 있다는 건 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상하로 여기 본래 중앙 제로에서부터 몇 미리 올라와 있냐, 제로에서부터 올라와 있죠. 그러다가 활은 올라가는데 이 줄은 반대로 미끄러져서 이제 미끄럼 마찰 구간이죠. 내려와서 계속 활은 올라가는데 내려오면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까지 내려가죠. 여기까지. 요 올라갔던 것만큼 내려오죠. 여기서 내려올 C는 여기가 되죠. C. 그래서 여기 최대한도로 밑에까지 올라왔으면 그 다음엔 끌려 올라가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정지 마찰, 여기는 운동 마찰이에요. 미끄럼 마찰 또는 운동 마찰 구간이고, 여기서는 이제 활에 끌려가죠. 여기서부터 끌려가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끌어올려갔죠. F가 여기. 그 다음에 더 올라가고 여기까지는 이거가 된 거죠. 요게 G가 H? 더 올라갔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최대한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A서부터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걸 시간에 따라서 그리면은 이 변위가, 이 부분의 줄의 변위가 이렇게 톱니파형으로, 또 다시 쉽게 말한다면은 이 현이 브릿지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한다 그러면 브릿지는 움직이지 않지만 보면은 여기서 이 선을 이제 이쪽에서 본 거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브릿지예요. 여기는 나트고 브릿지. 그러면 활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활. 브릿지 앞을 조금 하죠. 브릿지와 이걸로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활 긋는 위치는 브릿지와 이 쥐판의 중간점을 긋습니다. 중간. 쥐판 끝과 브릿지 사이 중간. 보통은 그 중간을 긋고, 더 이제 브릿지 쪽으로 그러면은 음색이 많은 높은 주파수까지 다 익사이트 돼서 좀 하시하다 그러나, 목신 소리 비슷하고 좀 그런 음색으로 바뀌고, 브릿지에서 더 줄 중앙 쪽으로 가면은 소프트한 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엑시테이션 가지고 음색을 컨트롤하는 건 이따가 그 엘렉트릭 기타 할 때 또 나오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그때 또 연결해 드리면 되고, 어떻든 중간을 하는데 제 어깨가 브릿지예요. 이 선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활로 그으면은 맨 처음에는 딸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줄이 이렇게 되죠. 찍. 그래서 여기까지 온 요게 저기서 A 포인트죠. 최대한도로 오른쪽으로 활에 끌려갔다가 확 하고 이쪽으로 와버리죠. 맥시멈까지 끌려갔다가는 순식간에 이쪽으로 와서 그게 B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G 끌려갔다 확, G 끌려갔다 확, 이렇게. 제가 표현은 여기 G 끌려갔다 확 하고 반대로 G 끌려갔다. 그래서 이 구간도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소투스 웨이브에 비슷하죠. 여기에 유한한 기울기를 이걸로 하면. 네 선을 다 예? 네 선을 다 끌고 왔을 때의 기준입니까? 아니, 한 선, 각각의 한 선이, 각각의 보통은 바이올린 연주할 때 멜로디 악기이기 때문에 한 줄만 연주하죠. 뭐 이제 파가니니 그런 거 할 땐 막 두 줄에다가 왼손으로도 튕기고 뭐 할 때로도 치고 현란하게 하지만, 그냥
초보가 학생이 할 땐 멜로디 하나만 연주하기 때문에 한 선 가지고 악보에 있는 대로 이제 한 선씩만 그 음을 내기에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악보에 있는 음을 뭐 이 D선으로도 낼 수 있고 A선으로도 낼 수 있는데 교본에 따라서 맨 처음에 배울 땐 뭐 기타나 마찬가지고 어느 현에 몇 번째 손가락을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엄격하게 배우죠. 예. 근데 어떻든 그 중에 한 선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선 하나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소투스 웨이브로 하는 모델링 한 이유는 이제 바이올린의 인풋 펑션이 뭐냐? 인풋 펑션이 뭐냐? 인풋 펑션이 소투스 거의 소투스 웨이브다. 그러면 소투스 웨이브가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자 봅시다. 여기에 제일 오른쪽으로 왔을 때 이 줄이 영수 처리라면 제일 많이 늘어났죠. 이 여기서 힘 F 이때 이 순간에 제일 오른쪽으로 왔을 때 이걸 F라고 그러면 이 힘은 뭐야? 이 힘을 어디서 견뎌주냐면 여기와 여기서 견뎌주죠. 여기 와서 여기. 그러니까 이 당기는 활로 당겨서 아니 활로 해서 이 현이 그냥 좀 재밌게 하자면 이렇게 당겨졌는데 그 힘을 누가 힘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누가 그걸 감당해 주냐면 이쪽 나트와 브릿지가 감당해 주죠. 그러니까 현이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반작용력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렸지만 브릿지 제 어깨에 현을 해놓고 활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어깨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브릿지의 힘이 이걸 지운다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힘이 이렇게 작용해. 그 다음에 일로 할 때는 짧은 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찍하고 확 찍 이렇게 딸려가다가 확 하는 게 이런 힘이 되고 이 힘은 여기 이제 밑에 다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좀 깔끔하지 않게 됐는데 브릿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리가 다리가 두 개 있어서 요 다리 두 개가 제 두 다리예요. 제가 브릿지야. 그리고 여기에 이 선을 활로 그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탁 이렇게 하다가 탁 이렇게 두 다리로 힘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누를 때 오른쪽 다리 누를 땐 여기는 올라가고 나중에 이게 확 하고 운동마찰 할 때는 이쪽이 그냥 확 충격적인 힘을 팍 하고 여기는 지그시 눌렀다가 확 이 선뿐만 아니라 G, D, A 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힘이 소투스 웨이브 같은 힘이 이 오른쪽 다리라면은 오른쪽 다리에 작용하는 힘도 거의 시간에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했다가 거의 이거와 관련되는 힘의 펑션이 이제 앞판을 위아래로 누르는 걸로 바뀌죠. 근데 동시에 누르지 않고 여기는 눌렀다가 확 이렇게 뭐 끼거덕 하는 그런 식의 힘을 요 부위에 브릿지 발 부위에 생기게 하는 게 인풋 펑션이고 그 인풋 펑션이 현의
변위인 소투스 웨이브와 직접 소투스 웨이브거나 아니면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힘이, 근데 한 포인트에 작용하지 않고 두 다리에 작용하니까 그것도 좀 아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예. 올려져만 있지만 현의 장력으로 거의 컨택트가 아주 붙여놓지는 않는데도 붙어져 있죠. 현의 장력 때문에. 접착제로 붙이지 않고 예. 접착제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브릿지 위치를 또 조금씩 바꾸고 그럴 수 있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풋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순간에 힘의 분포를 화살표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현을 활로 켰을 때 이 코너가 이 활이 위로 올라가면 이 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활이 내려가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 코너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는 이 활이 접해 있는 그 점만 설명드렸었는데, 현의 진동을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의 변형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왔을 때, 이 코너가 여기 왔을 때 이게 또 제일 최대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게 시작하는데, 만약에 여기 코너가 여기에 오지 않고 이 점에서 이거와 이거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바이올린 갖다 주고 활로 켜고 소리 내라. 그러면 우연히 켰는데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끽쿡 하다가 소리 안 나는 건 이 한 바퀴 돌아온 거고, 그 점에서 요 싱크론이 안 돼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의 지속이 되려면 요거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요 점이 딱 일치해서 그 코너점이 여기에 딱 있어야지 지속적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저도 바이올린 학생 때는 수년간 했습니다마는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올린 할 때 몇 년간 하면서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연습을 해야지 하는 그 스트레스. 제가 공부 모범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모범생처럼 연습해야지. 하루 3시간 이상. 그리고 뭐 안 되면 복습하고, 뭐 핑거링하고, 활을 부드럽게 근데 그렇게 쉬운 악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 잘 못 켜도 몇 년간 하니까 이 악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향학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진짜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잘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아주 느린 악장 또는 맨 끝날 때 이 오음표 2개, 3개 음을 지속해서 낼 때 바이올리니스트가 활을 그거 오음표 3개를 한 활 가지고 안 돼요. 거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귀로 들으면은 음이 지속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온 순간에 여기 활이 이렇게 온 순간에 활을 바꿔서 이게 이렇게 돌던 게 이렇게 돌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상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도는데 하로 움직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근데 활을 바꿀 때 요 포인트가 딱 맞지 않으면은
끄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능숙한 사람은 활 바꿔도 소리가 연속이 되는데 보통 초보자들은 활 바꾸면 거기서 미세한 그 묵음 소리가 안 나거나 불필요한 끼각 소리가 거기 들어가죠. 근데 이게 1초 동안에 A선이면 440번. 440번 바뀌는데 440분의 1 그 순간에 이거 한 주기가 440분의 1초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순간을 올리던 활을 탁 하고 내리는 활로 해서 이렇게 돌던 걸 이렇게 돌게 딱 하는 걸 440분의 이거 그러니까 4400분의 1초 그 순간에 자기가 하면서도 연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활을 바꿔도 되는 타이밍에서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년간 수련을 하면은 그렇게 그게 귀신이 곡할 이 바이올린 활을 바꾸는데도 소리가 지속되는 거는 귀신이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울음대 입학하는 학생이면 다 그렇죠. 이미 음대 들어오기 전에 활 바꿔도 소리는 지속되죠. 그러니까 음향학 교수로서 야, 이 활을 바꾸는데 소리가 지속된다는 게 그렇게 이제 그 순간에 이게 왼쪽으로 돌던 게 오른쪽으로 도는 타이밍과 싱크론이 딱 되게. 그래서 이 소투스 웨이브가 중요하고 이 소투스 웨이브 만일 어느 한 점에 여긴 두 점 바이올린은 저 브릿지가 두 날이라서 두 점이긴 합니다만 한 점 이것만 본다면은 이렇게 했다가 착 하고 그러니까 이 소투스 웨이브 비슷한 힘이 여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풋 펑션이니까 인풋 펑션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하면은 소투스는 펀더멘털이 1, 2차가 2분의 1, 3차가 3분의 1, 4차가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그런데 이건 데시벨 스케일로 하면 1하고 2분의 1이면 절반이고 3분의 1이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데시벨로 하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이게 인풋 펑션이다. 그러니까 벌써 바이올린은 퓨어톤이 아니에요. 인풋 펑션 자체가 이렇게 주파수 1, 2, 3, 4, 5, 6, 7, 8, 9, 10 여기 한 20개 그렸는데 인풋 자체가 퓨어톤이 아니에요. 활로 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특성이 나오는데 이 인풋이 이건데 몸체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인풋의 활의 진동이 브릿지의 압력으로 바뀌고 브릿지의 압력이 윗판을 눌렀다 놨다 하는 그런 힘의 함수로 바뀌는데 뭐 그게 이렇다 이렇게 해놓고 몸체는 그럼 뭐를 하냐 그 인풋을 갖다가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이제 진동을 증폭시키고 어느 대역에서는 감쇄시키고 복잡한 필터 바이올린의 몸체는 복잡한 필터다. 필터 또는 복잡한 레조네이터다. 필터라고 그러면은 뭔가 그냥 필터링만 한다고 이해가 되니까 레조네이터 해야지 그 증폭하는 그런 그 개념이 생겨서 복잡한 레조네이터다. 복잡한이라는 건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하나가 아니고 뭐 수백 개 자세히 하면 수천 개는 실질적으로 수백 개는 충분히 된 그런 건데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이거 딘발트 박사가 측정한 거예요. 이게 바이올린의 주파수 특성이에요. 이거는 과르네리
이거는 마이스터 바이올린. 3번은 공장제 바이올린. 뭐 여기가 이렇게 죽었다고 적다고 공장제는 아닙니다. 공장제도 그냥 굉장히 더 이렇게 피크가 많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건데, 이 피크들이 뭐냐? 요 주파수는 바이올린의 어느 앞판이건 뒷판이건 뭐건 공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 성분은 몸체가 아주 큰 에너지로 바이올린의 어느 부위가 공진을 일으켜서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는, 이쪽은 주파수예요. 주파수. 로그로. 이쪽은 뭐 데시벨 스케일로 무향실에서 마이크로폰으로 잡은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얻느냐는 아까 오전에 질문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커브를 어떻게 얻었는지. 우선 이 뾰족뾰족한 봉우리, 저는 금강산 12,000봉이라고 그 교재에도 썼는데, 그 봉우리들이 모두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레조넌스 피크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체의 어느 부분이 진동 모드를 형성해서 많은 에너지를 발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이런 주파수 특성을 바이올린이 가졌다. 그거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 많으실 텐데, 여기 스피커, 심혈을 기울여서 스피커 만드시는 우리 박 연구소장님, 스피커나 마이크로폰이나 엔지니어가 추구하는 거는 주파수 특성이 뭐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주 중립적인, 그러니까 뉴트럴한, 중립적인, 이거는 재생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생 시스템은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개성이 있으면 안 돼요. 개성이 없어야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재생을 해야지. 가청 주파수 여기서 여기. 누구를 더 편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녹음되어 있는 데이터가 바이올린 소리면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 트럼본이면 트럼본 소리를 내지, 노상 바이올린 소리만 나면 그거는 굉장히 개성 있는 거니까, 그 재생 시스템으로 원음을, 거기 녹음된 원음을 그냥 증폭만 해서 소리로만 바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저는 뭐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은 이래야지 된다. 접객업소가 꼭 술집이 접객업소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띄워주는 사람, 인감증명 띄워주는 사람, 이렇게 대고객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저는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해서 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은 배를 집에다 띄워놓고 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똑같이. 또 미남이 탤런트가 와서 주민등록증 띄워달라고 할 때는 웃으면서 얼른 띄워주고, 또 뭐 허름한 사람이 오면은 괜히 천천히 찡그리면서 띄워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늘 똑같이. 이게 접객업소입니다. 근데 바이올린은 접객업소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개성 있고 아주 튀는 그런, 전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맛을 풍기는 그런 뭐 남자거나 여자거나 뭐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 특성에서는 바이올린 소리만 나오죠. 그것도 과르네리 소리만 나오죠. 다른 바이올린 소리가 안 나오죠. 여기서는 모든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죠. 녹음만 원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리고 소장님이 스피커, 명품 스피커 만드셨다면은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바이올린이 거기 있는 것처럼, 진짜 좋은 스피커는 그렇더라고요. 파이프 오르간이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전. 너무 스피커가 좋아서 안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재생 시스템과 이 악기는 고유의 이런 들쭉날쭉한 주파수 특성이 있는데, 우선 왜 이렇게 뾰족뾰족한 주파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올린이 모든 음역에 걸쳐서 소리가 다 들리지? 뭐 이런 고를 만나면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어느 음의 펀더멘탈이 이거면은 그 성분은 없죠. 없어. 진짜. 근데도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엑시테이션이 이거 주기가 440 A4 현을 그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40분의 1초입니다. 440헤르츠니까. 그러면 이 펀더멘탈이 440이 되고 880이 되고 1320이 되죠. 근데 편의상 여긴 뭐 100, 200, 300이라고 합시다. 100헤르츠는 사실은 바이올린에서는 소리를 못 내는 그런 음역이에요. 100헤르츠는. 근데 이제 이해하기 좋게 이게 펀더멘탈이면 2배, 3배, 4배 있으면 이 펀더멘탈이 엑시테이션은 있어도 바이올린 몸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라고 그래. 그럼 100은 없어. 인풋은 줬는데 100은 없어. 첫째 아들은 실패했어. 완전히. 무직자 됐어. 그냥. 고시 보다가 10번 낙방하고 그거야. 근데 아들을 많이 더 의지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들을 많이 더 의지된다는 이유가 첫째가 꽝? 그러면 둘째가 나서. 둘째가 나서는데 둘째는 뭐 여기에 됐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어느 정도. 넷째 또 꽝. 뭐 다섯째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엑시테이션 자체가 여긴 20개, 20형제나 있어. 그래서 엑시테이션은 이렇게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에너지 인풋은 이런데 이 중에 어느 거는 증폭이 많이 되고 어느 거는 꽝이 되고 그래서 인풋 이 소투스 웨이브를 스피커로 틀었을 때 찍 하는 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돼버렸죠. 웨이팅을 전부 다르게 해서 그 웨이팅은 이 황당한 이 커브 가지고 웨이팅이 된 거죠. 이제 조금 이따 좋은 바이올린과 지금 얘기하는 김에 이제 좋은 바이올린은 이런 거예요. 어느 동네가 아주 풍수가 좋아. 풍수지리적으로 그 동네 사람은 모두 잘 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시기 질투 안 하고 그렇게 옹기종기 살 그런 동네야. 풍수를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시간이 됐나요? 3시 반이죠. 안 보여서. 그러려면 우선 뭐 여기 20명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5명의 아들을 옛날 조선조인데 대체적으로 5명의 아들을 뒀다고 합시다. 근데 첫 번째 집은 아까 말한 대로 큰아들이 뭐 고시 20번, 10번 보다가 꽝 돼서 무직자 되고 그냥 또 심리적으로 뭐 자신감도 없고 꽝 됐어. 둘째가 뭐 스피커 회사 차리셔서 아주 성공해서 돈 벌었어. 셋째는 그냥 공무원이 돼서 월급 받고 집 앞벌 해. 넷째는 아직 잘 못 풀렸어. 근데 다섯째가 뭐 또 뭐 금융 그런데 진출해 가지고 뭐 또 해서 그 첫 번째 집에 그 어떤 재화의 총화랄까? 추석날 왔을 때 형제들이 서로 돕고 그래서 뭐 음식하고 부모님 뭐 선물 사다 드리는 거 괜찮아. 그 옆집 보니까 그 첫째가 또 잘 됐어요. 옆집은. 둘째가 뭐 조금 덜 되고 셋째가 꽝이 되고 넷째가 또 조금 잘 되고 그래서 집집마다 몇째가 잘 되고 몇째가 안 됐냐는 다 그냥 랜덤하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잘 살아서 그 영감끼리 또 만나님끼리 만나면 자기네가 아들 제일 성공시켰다 그런 얘기를 못하고 다 우리 다 이렇게 밥
먹고 애들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가 좋게 서로 돕고 그래서 이거 다 우리 조상들 은덕인 줄 압시다. 그리고 잘 지내는 그게 좋은 바이올린이에요. 거기서 아까 이 집 두 번째 집은 뭐냐면 다른 소리, 그러니까 도레미를 한다면 도음을 낼 때 아까처럼 여기 펀더멘탈은 없고 둘째가 크고 셋째가 조금이고 넷째는 다시 작고 다섯째. 근데 레음을 낼 때는 펀더멘탈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거야. 아까 여기가 꽝이었는데 다른 음 낼 땐 여기가 해서 아주 이 피크를 만날 수도 있죠. 이 음을 낼 땐 피크인데 이것만 피크고 또 다른데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피크가 만나면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거는 그 음만 왕 하고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면은 어떤 건 좀 작고 그 다음에 중간 크고 또 작고 그래서 그 부분음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잘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제일 음력의 낮은 데서부터 반음으로 이렇게 연주 딱 해보면 그리고 귀로 들으면 볼륨이 밸런스가 맞아 있어요. 그런데 덜 좋은 악기는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안 나. 화를 세게 해도. 그건 뭐냐 하면 이거 첫째도 이거 고를 만났고 둘째도 고를 만났고 뭐 셋째도 또 고를 만났고 뭐 골은 골만 만나고 피크는 피크만 만나면은 그 바이올린은 어느 음은 왕하고 크고 어느 음은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음력 전체 음력에 걸쳐서 볼륨의 밸런스 그게 첫째 조건인데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컴퓨터로 펀더멘탈이 정해지면은 2배, 3배, 4배 음이 로그 눈금에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옛날엔 오버헤드 프로젝터로 이렇게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이 500이 펀더멘탈이면 200이 세컨드고 1500 1, 2, 3, 4 그러면 이 간격이 500에서 1000이나 1000에서 2000이나 옥타브 간격이 똑같아요. 로그 눈금에서는. 그래서 옛날 오버헤드 프로젝터 할 때는 이걸 하나 딱 놓고 여기에 이제 옥타브 펀더멘탈 2차, 3차, 4차 여긴 촘촘해지죠. 그걸로 다른 색깔로 해서 그걸 딱 슬라이딩 시켜요. 그러면 딘발트 박사는 금방 이렇게 보고 어느 약한 음, 강한 음 금방 찾아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도 음대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오버헤드 프로젝터가 그냥 간단히 그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그냥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금강산 12,000봉의 봉우리를 가진 건데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옛날 이태리 고악기는 그 배음이 펀더멘탈이 약하면 배음이 받쳐주고 배음 중에 다 강하지 않고 골고루 그거 이렇게 강했다 약했다 합니다. 음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추리를 하면은 바이올린의 음색, 주파수 스펙트럼은 한 악기에서도 이 음에서 저 음으로 옮길 때마다 황당하게 달라진다. 배음 구조가 이 똑같은 와르넬인데 이 음이 아주 펀더멘탈이 이거일 때 2차가 이거고 3차가 여기에서 배음 구조가 그 성분 B가 이게 펀더멘탈이었을 때 또 여기 완전히 죽은 이 음은 분명히 펀더멘탈이 없는데 2차, 3차, 뭐 7차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음의 스펙트럼은 한 악기에서도 음마다 다르다. 음마다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매우 다르다.
그냥 거의 어느 음은 펀더멘탈 제로에다가 3차, 4차 음이 많고 어느 음은 펀더멘탈이 많고 3차, 4차는 없고 7차, 8차가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책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기술의 역사가 높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다 피아노 공장 초창기에 일본에서 피아노 도면 몰래 빼다가 카피해서 만들고, 그리고 뭐 초창기에 공과대학 교수님들 해방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책 가지고 제자들 가르치고 이랬는데, 지금도 일본의 이런 음향학 책 보면은 뭐 트럼펫 음색, 트럼펫의 뭐 C4 스펙트럼, 피아노 음색, 바이올린의 음색이 아니라 스펙트럼. 그런데 거기 바이올린 스펙트럼, 그거를 실은 사람은 바이올린의 음향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이올린 음의 스펙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물으면 글쎄 너무 황당해서 대답 못하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요 바이올린을 딱 해서 피에트로 과르네리 1749년 바이올린에 활로 켰을 때 그 G3의 스펙트럼, 그러면 어느 정도 맞죠. 악기가 딱 어느 악기다, 그리고 그 악기에 무슨 음이다, 그러면은 그건 맞지.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그 악기라도 그 G 소리하고 A 소리는 황당하게 다르니까. 왜 황당하게 다르냐면 이게 뾰족이라서 여기서 주파수 조금만 반음만 움직여도 막 그 뾰족한, 이거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그냥 봉우리에서 골짜기로 금방 까버려요. 반음이라도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음향학 교과서에 바이올린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자체를 보여주는 게 난센스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한 바이올린에도 멜로디를 하면 each 톤, 매 톤마다 스펙트럼이 확확 달라.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우리 귀가 매 톤마다 저렇게 뭐 스펙트럼을 어떻게, 우리 맨날 스펙트럼 하는 사람도 우리도 그걸 머리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귀가 매 톤마다 음색이 다른데 바이올린이라는 그 어떤 통일성은 있고, 자세히 보면 매 톤마다 스펙트럼이 확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바이올린만의 특징이고, 트럼펫의 어느 그러면 거의 같아요. 아주 회사별로 또 비싼 악기, 싼 악기 거의 같아요. 트럼펫. 피아노는 회사마다 약간은 다른데 그래도 공통점이 좀 꽤 있고, 바이올린은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바이올린마다 한 바이올린에도 그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 펑션이 이걸 이제 어떻게 얻느냐,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딘발트 박사가 우선 바이올린의 전달 함수 또는 주파수 응답,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부르셔도 되는데, 저걸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은 우선 바이올린을 연주 가능한 바이올린을 하고 줄은 댐핑 시켜야지 돼요. 몸체의 특성을, 진동 특성을 알기 위한데, 이걸 익사이트하면 줄도 익사이트 돼서 줄을 그대로 놔두면 여기에 G선, D선, A선, E선, 그 다음에 그거의 배음들 라인 스펙트럼이 마치 뭐 옛날 팩스기 고장나면 팩스에다가 검은 줄 쭉쭉 하듯이 검은 줄이 쭉쭉 나와버려요. 줄의 레조넌스가. 그래서 줄은 필트로 댐핑을 시키고 기계로 익사이터죠.
사람이 연주하면 연주할 때 인풋이 퓨어 톤으로 수입을 못하고 인풋 자체가 배음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바이올린을 아무리 기계같이 똑같이 연주하는 사람이란 스피커 측정할 때도 퓨어 톤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쭉 수입을 해서 무향실에서 측정용 마이크로폰으로 그 주파수에 따른 응답을 측정해서 주파수 커브를 그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인풋에 주파수를 단일 주파수로 슬라이딩을 시켜야지 되죠. 근데 단일 주파수가 아니죠. 활로 키면. 근데 단일 주파수 이런 그 신호나 시스템 이론을 잘 모르던 시대의 연구자들이 바이올린을 진짜 기계가 연주하게 바이올린을 세워놓고 기계가 스텝 모터 뭐에서 찌 활의 압력도 조절해서 기계가 쫙 일정한 속도로 긋게 그런 것도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배음 성분이 있는 상태에서 익사이트를 하고 그걸 무향실에서 리스판스를 잡았는데 이제 시노미 시스템 그런 걸 배운 연구자들이 이거 배음을 하면 안 되고 펀더멘탈만 가지고 슬라이딩을 해야 그 몸체 고유의 주파수 특성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딘발트 박사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끼걱끼걱하게 해지되니까 여기다가 철편을 얇은 거를 이제 접착제로 붙이고 접착제는 뭐 그 스트레인 게이지 뭐 붙이는 접착제 그걸로 하고 여기다 전자석을 해서 전자석으로 하면 이거 당겼다 놨다 하니까 이 힘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펑션 제너레이터 가지고 연주할 때처럼 끽끽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퓨어 톤으로 사인 웨이브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무향실이고 바이올린을 진짜 사람 키만큼 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무향실에다가 이런 각도로 해서 저걸 해서 익사이트 해놓고 뭐 1m 또는 3m의 거리에서 퓨어 톤으로 이제 사인 수입을 해요.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쭉 퓨어 톤으로 하고 마이크로폰에서 잡힌 걸 네로 밴드 패스 필터로 노이즈 제거하면서 슬레이브 필터 가지고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그 BNK 장비 가지고 주파수 특성을 로그 눈금에다 이거 그린 BNK 장비로 핀으로 그린 걸 그대로 이거 복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맨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이 철편이 브릿지에 약간의 뭐 몇십 밀리그램이라도 붙여져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저걸 개량을 했어요. 또 딘발트 박사가 개량을 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철편을 붙이지 않고 이쪽에 현이 지나가게 어떤 때는 2선을 가지고 하다가 뭐 태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브릿지가 있으면은 이거 너무 이걸로 현이 여기로 지나가게. 그래서 현이 이걸 눌렀다 놨다 하는데 그 현을 독일 사람들 진짜 그 현은 여기에 대기만 하고 그러니까 힘만 줬다 뗐다만 하고
이거의 진동에 영향을 안 주게 여기 살짝 컨택트만 해서 눌렀다 놨다만 하면서 혀는 여기다가는 이 끝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그리고 여기에 힘을 이렇게 가하게 이렇게 여기 브릿지가 이렇게 위에서 본 브릿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에서 본 브릿지.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혀. 그런데 이 혀는 혀를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류 커런트를 이렇게 흐르게 하고 전극을 여기 N극 S극을 해서 N극 S극을 수직으로 하면 이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자장은 아래 위로, 전류는 앞뒤로, 그러면 힘은 좌우로.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뭐 시험하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전기전자공학 하는 사람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전자 유도 기전력을 발생할 때는 오른손 법칙이고 자장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힘의 방향은 왼손 법칙으로 하지만 힘은 어떻든 서로 자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서로 직각이 돼서 이런 힘이 생기는데 이 끝은 이 줄이 또 레조넌스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끝은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데 이 끝은 그 그리스 있죠? 그리스. 찐득찐득한 그리스로 해서 이 현의 진동이 레조넌스는 안 일으키고 그냥 여기서 준 신호로 준 그거에 비례하는 힘만 교류 힘만 저기 하게 그렇게 해서 또 그 친구가 물리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저 장치를 캘리브레이션을 했어 또. 그래서 주파수에 자기가 측정하는 주파수에서 전류가 일정하게 주면 힘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또 증명을 했어 실험적으로. 이야, 내가 독일 사람들 수학 문제 그런 거 풀려면 내가 더 잘 풀어요 딘발트보다. 근데 저렇게 자기가 연구하는 데 대해서 보다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살 수가 없어요. 박경수 박사 연구하는 사람이 장비 사서 하면 이류 연구밖에 안 되고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장비를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연구하면 아무도 못 따라오지. 저걸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제자들 시켜서 이런 것도 해서 바이올린 연구도 해보고 싶은 구석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철편에서 전자석으로 하는 아이디어는 쉬워요 이게. 그런데 그걸 철편의 질량을 또 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엑시테이션을 힘의 인풋 펑션이 정말 물리적으로 자기가 쓰는 시스템이 에러가 없다는 것까지 증명을 하고서 하니까 야 독일 사람다운 게 그런 때 딱 그 기질이 나와요. 이걸로 그냥 대충 해도 뭐 그냥 평생 이걸로만 잘해도 철편을 좀 얇게 하고 잘 붙이고 접착제도 조금 쓰고 뭐 이걸로 그래서 이걸 캘리브레이션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향실에서 저거 이제 했는데 그거에 또 대응되는 거는 스피커 측정할 때도 사인 스윕을 쭉 해가지고 리스판스 받는데 그거 하면 SN 시그널 노이즈 B가 좋죠. 왜냐하면 수신 신호를 인풋 신호의 네로 밴드로 밴드 패스 샤프하게 1Hz로 그냥 슬레이브 필터를 싹 해서 노이즈 다 제거하면서 마이크에서 받은 신호를 기록하니까 신호대 잡음비가 좋고 이거 좋죠. 그거에 반대되는 건 임펄스를 그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고
그래서 우리 연구실은 그런 전자공학적인 저걸로 여기를 이 오른쪽을 작은 hä머 가지고 톡 칩니다. 톡. 그러면 디락 델타로 엑스테이션 하는 거죠. 물론 혀는 댐핑 시키고. 그래서 그 리스판스를 받으면 거의 바이올린 몸체가 울리는데 귀로 들리면 신호가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해서 더해가지고 신호대 잡음비를 올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얻어서 그걸 FFT 해서 주파수 분석하면 이게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그런 국악기에도 임펄스 리스판스법을 썼죠. 그래서 이 사인 수입을 하려면 이걸 만들어야지 되는데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잘못 만들어요. 수학 문제 또 물리학 어려운 문제 머리를 싹 굴려서 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 대학생 못지않게 그거보다 우수하게 잘하는데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영 신통치 않아.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 아주 그냥 볼품없는데 딘발트 박사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겉모양도 딱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게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걸 만들어.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수준이에요. 이태리 명품 바이올린의 전달 함수를 보면은 낮은 주파수에서 올라가면서 260에서 300의 첫 번째 피크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200하고 300이잖아요. 요거 300 조금 전에 여기선 세 개 다 그 위치에 있네요. 그 260에서 300의 레조넌스는 이거는 헬름홀츠 레조넌스예요. 그 뭐냐면 헬름홀츠 레조넌스는 맥주병 부을 때 나는 소리 그게 헬름홀츠 레조넌스라는데 바이올린 보면은 위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F홀이 있죠 여기. 이거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해서 항아리 병인데 목이 짧고 이런 헬름홀츠 이게 왜 헬름홀츠 레조네이터가 되냐? 이게 헬름홀츠 레조넌스 부근에서는 이 목을 두 개 합친 목이 두 개가 합쳐서 두 목이 합쳐서 그래서 이거 목과 방댕이 그의 레조넌스를 일으키는 겁니다. 바이올린은 목이 이렇게 단면적이 작고 길이도 작아요. 근데 기타는 여기서도 헬름홀츠 레조넌스가 있어요. 목이 넓어. 목이 짧긴 짧지요. 바이올린과 같이. 근데 구멍이 크지요. 넓어. 악기마다 그 구멍을 가야금도 보면 밑에 구멍을 두 개 뚫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헬름홀츠 레조네이터예요. 두 개 면적만 합하면 돼요. 그래서 이 헬름홀츠 레조넌스가 260에서 300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F4는 멋있게 모양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모양은
음향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이 두 면적의 합이 이 까만 헬몰츠 레조넌스의 그 단면적 F0는 2파이분의 C 단면적 A죠 뭐. 이게 F홀의 면적을 합한 거, 그게 A가 되죠. 그런데 이게 뭐 290Hz에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이건데 290Hz에 있었어. 아 근데 야 울림통, 야 이거 답답하다. 카터로 좀 긁어내면은 더 큰 소리가 날까. 그래서 긁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가 커지죠. A가 커지면은 이 봉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위로 가면은 오히려 G현의 높이가 G3가 196 맞아. 196인데 G3에 196Hz가 이 부분에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낮은 데 있는데 이게 자꾸 더 멀어지면은 G현의 그 소리가 G현에서 뭐 그 G 개방현뿐만이 아니고 조금 그거보다 높은 소리가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를 펀더멘탈이 에너지를 받는데 이게 이 위로 멀어져 버리면 오히려 G선이 빈약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260에서 300 사이에 고정되어 있고 F4는 그걸 파내거나 또는 메꾸거나 하면은 헬모스 레조넌스의 요 주파수가 변해서 이 주파수 특성이 달라지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물론 거기에도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가 이게 잘못됐다. 너무 F4이 너무 좁다. 그러면 그건 손을 대야지 되겠죠. 요거만 공기 모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진동 모드예요. 그래서 진동 여기서 제일 먼저 생기는 건 헬몰츠 레조넌스고 그 다음에 470하고 560 부근에서 뚜렷한 세 개의 공진 주파수가 발견되고 1000에서 5000 사이는 단봉 낙타, 쌍봉 낙타가 아니고 단봉 낙타의 등과 같은 포락선 안에 금강산 12000봉과 같은 수많은 공진 주파수가 존재한다.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나, 둘, 셋은 아까 말한 그 주파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이렇게 산으로 치면은 단풍놀이 갈 때 오대산 이렇게 봉우리 하나가 이렇게 있는 얌전한 낙타 등 이건 쌍봉 낙타였죠 이거. 그때 이건 하나에다가 뭐가 있고 이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수많은 게 있더라고요. 모두 이태리 제일 그 1등급의 고악기들. 이 1000에서 5000 사이, 1000에서 5000 사이는 위의 영역은 인간의 청각기관이 가장 민감한 영역이에요. 1kHz에서 5kHz가 같은 음압으로 할 때 아주 크게 들리는 귀가 제일 민감한 영역이라서 중요하고 이쪽이 많은 거는 헬몰츠가 얘기할 때 그 중음역이라고 피아노의 물론 바이올린의 아주 높은 음은 피아노의 높은 쪽으로도 갑니다만은 중음역에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아주 높은 음역으로 가면 그때 설명한 대로 거의 퓨어톤이 돼요. 퓨어톤이 되는데 자 바이올린 음역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 G선이 196이라고 그랬죠? 196쯤 예. GDA 그러면 G3 196. 자, 우리가 이건 알고 그 다음에 A는 뭐 A4 440 440Hz 펀더멘탈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옥타브 위에 시도레 미파솔라 미파솔라 여기 A5 880 여기서 한 옥타브 위면은 A6면 1760. 자 봅시다. 이 낮은 196Hz. 이거는 뭐 2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배음이 400, 800, 1000, 1200, 1400, 1600. 그런데 이 1000 그러니까 이 G196에서부터 10차 배음이면 2kHz, 20차 배음이면 4kHz죠. 그러니까 이 낮은 G면은 바이올린 중에서 낮은데 꽤 풍부한 배음이 많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4kHz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일 낮은 음에다 대보면 5차 배음이 1kHz에 와 있어요. 5차에서 10차까지 여기에 있죠. 그래서 5차에서 10차를 골고루 풍부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듬성듬성 풍부하게 있어서 풍부한 음색이 되는데 이제 여기 뭐 440이면 10차가 4kHz잖아요. 10차가 4.4잖아요. 그러니까 10차 이상은 없어요. 10차 이상은 없어 이거에. 그러니까 헬름홀츠가 말한 6, 7차까지 풍부히 들어있는 거에 들어가요. 근데 아주 높은 음으로 가서 바이올린에 1760Hz가 펀더멘탈이 된대 봐요. 아주 바이올린에 굉장히 오른쪽에 높은 데를 짚었을 때 A6 그러면 펀더멘탈이 1760이야. 그러면 두 배가 약 2000이라고 봐요. 요거보다 반음쯤 높은 뭐 5음쯤 높은 그러면 2000이 되거든요. A6가 아니라 B6면 2000Hz쯤 되는데 2000이면 펀더멘탈이 여기고 세컨드가 4고 3차는 6인데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음색 얘기할 때 높은 음으로 가면은 심플 톤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더라. 어느 바이올린은 뭐 여기 딘발트가 이거 이상 측정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위에도 막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좋지 않다는 거지. 바이올린의 음력 이 제일 굉장히 높은 2000Hz가 펀더멘탈 정도 되면은 그러면 세컨드 하모닉만 조금 있고 서드 하모닉서부터는 거의 없어야지 깨끗하고 맑고 아주 순수한 소리가 나죠. 여기가 1kHz에서 4kHz는 풍부한 배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악기는 멀리까지 도달해요. 귀에 민감한 영역이라서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이쪽이 스펙트럼이 많은 거는 이 밖에서 연주해도 멀리까지 들려.